안녕하세요 여러분. 알아두면 쓸모있고 신비로운 세계지리 이재림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아시아에 대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시아의 다양한 국가의 위치 다들 잘 학습했나요? 자, 오늘은 4강 아프리카에 속해 있는 다양한 국가의 위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면적이 크고 또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대륙이라고 지난 시간에 확인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아프리카는 우리의 편견보다 면적이 굉장히 큰 대륙이라 했었던 거 기억나나요? 자,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긴 지도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렇죠. 우리 1단원에서 다시 배우게 될 메르카토르의 세계지도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메르카토르의 세계지도에 의하면은 고위도 지역은 실제 면적보다 훨씬 크게 표현되고 저위도 지역은 실제 면적보다 훨씬 작게 표현이 된다고 했었던 거 모두 잘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 자, 이렇듯 아프리카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면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기후의 특징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낯설게 느끼는 나라들도 많기 때문에 그 나라들의 위치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아프리카와 친해진다는 생각으로 학습에 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아프리카 면적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에 대한 편견들을 깨준다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자,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자, 아프리카엔 과연 흑인들만 살까요? 자, 우리가 흔히 아프리카의 사람,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을 생각하면 아프리카계의 흑인을 떠오르기가 쉽죠, 여러분. 하지만 실제로 아프리카엔 흑인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비정상회담을 즐겨보나요? 자, 선생님이 이 비정상회담에 등장하는 실제 인물들의 사진을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가지고 오진 못하고 선생님이 보고 그렸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림을 그릴 때 정말 사람의 눈, 코, 입을 진짜 못 그리거든요. 한때 화가가 꿈이었는데 이 눈, 코, 입을 너무 못 그려가지고 그 꿈을 포기했어요. 이제 눈, 코, 입만 그리면은 완전 다른 사람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형체만 있는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도 이제 선생님이 형체는 잘 그리기 때문에 형체 보면 누군지는 알 것 같아요, 여러분. 하지만 누군지 모르는 친구도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인터넷에 세미 라샤드와 샘 오치리를 검색해보세요. 그리고 이 검색하고 이 사람들의 생김새를 보고 인종이 어디에 가까운지를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 종총급한 비정상회담을 지금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세미 라샤드는 이집트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 이집트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볼까요? 자, 지도에서도 보이다시피 아프리카 대륙의 북쪽에 위치해 있어요. 자, 근데 그림에서도 느껴지죠? 그의 인종이 지금 어디에 가까운 것 같나요? 흑인 같이는 안 보이죠, 여러분? 그의 인종은 백인이에요. 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건조아시아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인종이 굉장히 유사한 게 특징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샘 오치리를 한번 봐볼까요? 근데 진짜 잘 그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샘은 솔직히 말해서 이거 눈, 코, 입 안 그려져 있어도 KTX 타고 지나가면서 봐도 샘 오치리처럼 보일 것 같은데 물론 선생님 생각이에요. 근데 선생님은 이번에 알았어요. 샘 오치리의 이름이 이렇게 길다는 거를. 근데 그가 속해 있는 아프리카 가나의 부족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그 요일에 해당하는 이름을 꼭 이름에 넣어준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이렇게 길어진다고 해요. 근데 샘 오치리가 이번에 한국 국적을 얻게 되어서 국적이 2개인데 그는 가나에서 왔죠? 자, 가나는 지도에서 볼 수 있다시피 아프리카 가운데 쪽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자, 이러한 가나 출신의 샘 오치리의 인종은 어떤가요, 여러분? 자, 그림에서 알 수 있다시피 흑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집트 출신의 세미 라샤드와 가나 출신의 샘 오치리의 인종을 살펴보는 이유는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북부 쪽과 그리고 중남부 쪽의 인종이 다르고 또 문화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뭔가 아프리카 했을 때 생각나는 이미지는 솔직히 샘 오치리 쪽에 더 가깝지 않았나요? 하지만 아프리카에는 세미 라샤드 같은 백인들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조금 살펴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문화적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집트 출신의 세미 라샤드입니다. 자, 그가 사용하는 언어는 아랍어, 영어, 한국어입니다. 일단 영어와 한국어는 유학 과정에서 배운 언어인 것 같고 이집트의 공용어는 아랍어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주로 아랍어를 사용해요. 근데 왜 이집트 사람들은 아랍어를 공용어로 사용할까요? 바로 종교 때문입니다. 자, 우리 아랍이란 단어 이제 익숙하죠, 여러분?
아랍 지역은 어떤 종교를 믿는다고 했죠?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슬람교입니다. 자, 이슬람교의 성전인 코란은 아랍어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뜻이 훼손되는 것을 염려하다 보니까 번역을 하지 않는 것이 코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슬람교를 믿으면은 아랍어를 해야 된대요. 여담이긴 한데요. 선생님이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우리나라에 있는 가장 큰 이슬람 사원에 답사를 간 적이 있어요. 서울의 이태원에 있는 사원인데요. 운이 좋게도 한국인 신자와 인터뷰를 나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인터뷰를 해보니까 정말로 그분은 아랍어를 사용할 줄 알았고 아랍어를 알아야만 코란을 읽을 수 있다고 해요. 물론 이슬람을 많이 믿는 국가에서 공용어를 아랍어가 아니라 자신들의 고유 언어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터키나 이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대부분 국가들은 아랍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하나 더 알게 된 사실은 아랍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이집트는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라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수능에서 제2 외국어 과목으로 아랍어가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지만 수교하는 아랍 지역이 늘어나면서 아랍어의 중요성이 더 커진 건 아닐까요? 자, 그럼 이번엔 쌤572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쌤572는 사용하는 언어가 영어, 프랑스어, 한국어, 그리고 부족 언어인 취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자, 가나는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영어를 사용할 줄 아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왜 쌤572가 프랑스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가나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프랑스어가 공용어인 국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프랑스어를 습득한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한번 해봤어요. 또 그리고 자신들의 부족의 언어인 취어도 사용하죠. 자, 아까 우리가 쌤572의 원래 그 본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시피 이름이 굉장히 길었고 그 긴 이름은 부족 문화의 영향을 받은 거다라고 확인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이렇듯 쌤572는 부족 문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사람의 특징을 잘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지도상에서 보면 이집트와 가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데 인종도 그렇고 사용하는 언어나 그리고 문화에도 차이가 있어 보이죠? 지금부터는 왜 그런 차이가 발생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와 이집트의 차이를 만든 것은 바로 사하라 사막입니다. 사하라 사막은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이에요. 물론 강수량이 가장 적은 남극을 사막이라고 생각하면 사하라 사막이 두 번째가 되겠지만 우리가 세계지리 시간에 배우게 될 건조기후, 특히 사막기후의 특징을 생각해보면은 이 사하라 사막이 가장 큰 사막입니다. 이 사하라라는 뜻 자체가 아랍어로 사막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막. 얼마나 거대하면 사막이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막할 때 막자 자체가 막막하다라는 뜻이에요. 선생님이 나우포레스트를 사막에 한번 보내봤는데 지금 한눈에 봐도 나우포레스트가 굉장히 막막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자, 그럼 이 막막한 이런 사하라 사막이 대체 얼마나 큰지 그 크기를 한번 체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노란색 부분으로 색칠한 게 사하라 사막의 부분이에요. 크기가 좀 감이 안 잡히죠, 여러분? 이게 사하라 사막이 얼마나 크냐면 선생님이 사하라 사막이랑 미국 크기를 한번 비교해봤거든요. 자, 여기 파란색 실선이 지금 사하라 사막의 크기예요. 어때요? 그쵸? 사하라 사막 안에 지금 미국이 들어가고도 남죠, 여러분? 자, 이번엔 유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유럽도 들어가고도 사하라 사막이 남는 크기예요. 정말 크지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커다란 사막이 아프리카 대륙 가운데 떡하니 있다 보니까 사하라 북쪽에 있는 아프리카랑 사하라 사막 남쪽에 있는 아프리카가 지역적인 차이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쌤572와 세미 라샤드의 특징을 잘 기억하면서 사하라 북부 아프리카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은 편의상 표로 정리를 할 테니까 여러분도 학습지를 채워가면서 함께 학습하도록 할게요. 자, 아까 우리가 인종과 언어의 차이를 살펴봤죠? 추가적으로 종교의 차이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하라 사막을 기준으로 북쪽에 위치한 이집트 사람인 세미 라샤드의 인종은 뭐였죠, 여러분?
그렇죠. 백인이었습니다. 자, 실제로 북부 아프리카 사람들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조아시아의 사람들과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북부 아프리카를 5단원의 건조아시아와 함께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사하라 사막을 기준으로 남쪽에 위치한 가나 사람인 셈 오치리의 인종은 뭐였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흑인이죠. 자, 다음은 언어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집트를 비롯한 북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공용어가 주로 뭐라고 했었죠? 그렇습니다. 바로 아랍어예요. 물론 이 지역 사람들이 아랍어 외에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집트 옆옆에 있는 알제리라는 국가는 프랑스의 식민 지배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불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이슬람을 믿는 국민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공용어로 아랍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자, 아까 셈 오치리의 경우도 사용하는 언어가 다양했죠, 여러분. 보통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부족 문화가 강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부족 언어를 사용할 줄 알고 또 식민 지배를 한 국가의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언어는 굉장히 다양하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교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북부 아프리카는 아랍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거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슬람교를 많이 믿습니다. 근데 정말 건조아시아와 비슷한 점이 많죠? 그래서 우리 5단원에서 이 두 지역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어떨까요? 보통 이 지역 사람들은 본인들의 부족의 종교나 아니면 토속 종교를 믿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식민 지배의 영향으로 크리스트교를 믿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사하라 사막이 가운데 떡하니 버티고 있다 보니까는 북부 아프리카랑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굉장히 다른 특징이 나타나는 거 정리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하라 사막 근처에 있는 지역들은 어떨까요? 뭔가 놀랍도록 북부 아프리카 특성, 여기까지 딱 넘어오지 마. 여기는 북부 아프리카 특성만 나타나. 이러면서 안 나타날까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특징이? 마찬가지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도 야, 여기 넘어오지 마. 여기서부터는 너희랑 다른 특성만 나타나니까. 이럴까요, 여러분? 우리 종촌고등학교에 종촌동에 사는 친구들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종촌동 위치 자체가 2생활권이랑 1생활권 경계에 있다 보니까 1생활권에 사는 친구들도 많이 다니고 또 2생활권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다니지 않나요? 이렇게 사하라 사막 주변 지역에서는 북부 아프리카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성격이 모두 나타나는 지역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점이 지역이라고 공부할 거예요. 자, 그래서 또 모셔왔습니다. 개념님. 자, 여러분, 근데 이 그림을 이해한 친구가 있어요. 이 개념님 그림을. 선생님이 우리 반 친구들한테 이게 조회를 하면서 이제 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싶어서 이 개념님의 뜻을 설명해 줬거든요. 근데 웃더라고요. 개잖아요. 그래서 개념할 때 그 개. 귀엽죠?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자, 점이지역이라는 거는 성질이 다른 두 지역 사이에 그 두 지역의 특성이 함께 분포하는 것을 의미해요. 자, 북부 아프리카의 특징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특징이 모두 나타나는 지역들을 우리 점이지역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하라 북부 아프리카랑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특징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때로는 갈등도 유발되고는 해요. 자, 대표적인 사례 지역이 바로 표시된 이 지역인데요. 자, 이 지역의 이름은 수단입니다. 자, 이건 과거의 수단의 지도예요. 2011년 이전엔 북부아프리카의 성격이 강한 지역의 사람들이랑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성격이 강한 지역의 사람들이 수단이라는 한 국가에 속해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갈등이 자주 발생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그런 문화적 차이뿐만 아니라 석유 문제까지 섞여가지고 수단은 오랫동안 내전을 겪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선생님 대학교 동기 중에는 실제로 군대 생활을 수단에서 한 동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서로 분리가 되어가지고 이런 지도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 이 수단 말고도 한 국가가 더 있어요. 바로 나이지리아인데요. 이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도 북부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성격이 함께 나타나다 보니까 갈등을 겪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떤가요, 여러분? 뭔가 아프리카는 흑인들만 살 것 같고 또 자신들의 부족 문화를 유지하며 살고 있을 것 같다라는 여러분들의 편견이 조금은 깨졌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사하라 이북 아프리카부터 어떤 나라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금 확인했던 나라죠? 자, 이 나라 이름은 그렇죠.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유명한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젠핑크스의 원조 스핑크스도 있고 또 피라미드도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다 어디에 있죠? 사막 한가운데 있지 않나요, 여러분? 네, 이집트는 건조 기후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런 건조한 기후를 뚫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이 흘러요. 그 강은 바로 나일강입니다. 사실 나일강이 얼마 전까진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었거든요. 근데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강이 이겨버렸어요. 아마존강은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을 흐르는 강이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나일강보다는 좀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나 봐요. 근데도 이런 나일강 길이가 6,650km예요, 여러분. 감이 안 잡히죠. 참고로 부산에서 서울까지의 길이가 325km예요. 그럼 서울과 부산을 한 20번 왔다 갔다 하면 나일강 길이가 나와요. 이것도 감이 안 잡히면 한 개 더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에서부터 지구 내핵 중심까지가 거리가 한 6,400km 정도 되거든요. 나일강의 길이가 더 길어요, 여러분. 그래서 쌤이 나일강 길이를 한번 여러분들이 길이감을 느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거든요. 길이감이 느껴지나요? 여러분, 아프리카 크기 기억나죠? 나일강 진짜 긴 강이에요. 진짜 길어요. 자, 다음은 이 나라입니다. 면적이 정말 크죠? 아프리카 면적 생각하면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 이 나라는 세계에서 15번째로 면적이 큰 나라예요. 바로 리비아라는 국가입니다. 근데 면적이 이렇게 큰데 사막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크다 보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거주가 가능한 땅은 이 면적이 6.8%밖에 안 된대요. 내용을 잘 기억해 두면서 북부아프리카에는 건조기후가 나타나는 지역들이 되게 많구나도 함께 기억해 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건조아시아 공부하면서 그 나라들의 국기를 확인했던 거 기억나나요? 자, 북부아프리카 지역들도 그 지역들랑 비슷한 점이 많다 보니까 이 지역들도 국기를 한번 확인해 보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지난번에도 말했다시피 여러분들이 국기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의 이해를 도우려고 국기를 가지고 온 거지 여러분들을 막 외우게 하려고 이 국기 사진을 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자, 그럼 리비아의 국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어떤가요, 여러분? 이제 좀 익숙하지 않나요? 초승달이랑 별이 그려져 있죠. 자, 이슬람교를 많이 믿는다라는 거,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공용어는 뭘까요? 네, 역시나서 공용어도 아랍어를 사용합니다. 자, 다음은 이 나라입니다. 자, 이 나라의 이름은 튀니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튀니지 국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역시 초승달 그리고 별이 그려져 있죠. 자, 이 튀니지도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다음은 이 나라입니다. 이 나라 이름은 알제리예요. 자, 알제리도 마찬가지로 국기에 초승달과 별이 그려져 있네요. 그런데 이 알제리에 북부아프리카의 인종이 한 번에 와닿게 할 수 있는 대표 인물이 있어요. 바로 이 지네딘 지단이라는 사람인데요.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바로 알아봤겠죠? 근데 지단 프랑스 사람인데 선생님 지단 프랑스 사람인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누군데 라고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도 축구 진짜 잘 모르는 추갈못인데 2002년 월드컵 때 진짜 그 유명했던 축구 선수예요. 근데 이런 지단이 부모님이 두 분 다 알제리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단도 프랑스 국적자이면서 알제리 국적자예요. 그래서 실제로 알제리에서는 이 지단을 알제리 국가대표로 영입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진에서도 보이다시피 지단의 인종이 어디에 가까워 보이죠? 그렇죠. 백인이죠. 북부아프리카 사람들의 특성이 조금 더 잘 와닿나요, 여러분? 하나 더 여담으로 얘기를 하자면 아까 우리가 언어 이야기하면서 알제리 같은 경우는 불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프랑스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도 많다고 했죠. 아무래도 알제리 출신인 이 지단의 부모님이 많고 많은 유럽 국가 중에 프랑스로 이주를 해간 거는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프랑스어 사용이 굉장히 익숙하고 문화도 익숙하다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이주해 간 게 아닌가 하는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 국가입니다. 우리 앞에서도 봤던 국가죠, 여러분. 자, 원래는 밑에 있는 남수단과 하나의 국가였지만 문화적인 차이와 그리고 석유 문제로 분리 독립을 한 수단입니다. 자, 이 수단 같은 경우도 북부아프리카의 성격이 많이 나타나는 국가이기 때문에 북부아프리카로 구분을 해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수단의 국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수단의 국기를 보면 앞에서 건조아시아에서 봤던 국기들과 조금 유사한 점이 많죠? 저 초록색 삼각형이 바로 이슬람교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수단의 특징이 국기에서도 확인이 되죠, 여러분? 자, 사하라 이북 아프리카의 마지막으로 살펴볼 국가는 바로 여기입니다. 자, 여기 이 국가는 뭘까요? 바로 모로코예요. 자, 우리 모로코도 한번 국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가운데 있는 저 별과 저 별에 색칠되어 있는 초록색이 이슬람을 상징하는 거래요, 여러분. 자, 북부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믿는다는 거 국기에서도 느낌이 오시나요, 여러분?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나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나라는 이 나라예요. 자, 사하라 사막 쪽에 위치한 나라죠. 자, 차드라는 나라입니다. 차드는 실제로 차드에 위치한 차드오라는 호수 이름에서 나라 이름을 따왔어요. 이 차드오가 세계지리 학습에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은 곳인데요. 자, 차드오는 차드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도 걸치고 있을 정도로 큰 호수였어요. 근데 기후변화와 사막화가 심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크기가 축소되고 있고 그 주변 지역이 굉장히 황폐화되고 있어요. 자, 그럼 얼마나 크기가 줄어들었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1963년도에 차도호 크기를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컸던 차도호가 점차 크기가 줄어들고 있는 거 보이나요? 자, 2001년의 차도호는 1963년의 차도호의 딱 10분의 1 크기래요. 그럼 위성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과거의 차도호에 비교하면 정말 많이 줄어든 거 보이나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이 지역을 공부할 때 중요하게 공부하게 될 주제 중 하나가 사막화입니다. 자, 이 차드오 그리고 차드의 위치를 꼭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다음은 이 나라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에서 확인했던 국가죠, 여러분. 자, 수단과 분리 독립한 남수단입니다. 자, 남수단도 위치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밑으로 조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 나라의 이름은 뭘까요? 자, 이 나라 이름은 코트디부아르입니다. 자, 여러분,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아프리카를 식민 지배하면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로 또 아프리카산 상아나 황금 같은 거를 착취해 간 걸 알고 있나요? 특히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이 바다를 기니만이라고 부르는데 이 지역을 통해서 정말 많은 아프리카의 자원을 빼앗아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유래해가지고 해안가 이름들을 붙인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해안가 이름들이 되게 마음이 아파요. 뭐 상하해안, 노예해안, 황금해안 이런 이름들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코트디부아르는 국가명 자체가 프랑스어로 상하해안이란 뜻이에요. 자, 그럼 이런 코트디부아르가 어떤 점에서 세계지리에서 유의미하게 공부하게 될지 한번 볼게요. 자, 코트디부아르는 세계에서 카카오 생산이 가장 많은 국가예요. 여러분, 카카오 어디다가 쓰죠? 그 카카오톡 말고 카카오요. 죄송해요. 자, 카카오는 초콜릿의 원재료죠. 그래서 이 초콜릿의 원재료인 카카오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국가가 바로 여기 있는 코트디부아르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또 코트디부아르 하면은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또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자꾸 축구 선수 보여줘가지고 선생님이 진짜 축구 좋아하는 줄 알 것 같아서 조금 무서운데 선생님 축구 진짜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 선수는 알아요. 디디에 드록바. 여러분 아시나요? 이 드록바가 코트디부아르 사람이에요. 자, 코트디부아르도 아까 말했다시피 이 두 아프리카의 특징이 모두 나타나다 보니까 내전이 되게 심한 국가거든요. 근데 드록바가 월드컵 본선 진출이 확정되고 나서 인터뷰에서 무릎을 꿇고 여러분 단 일주일만이라도 무기를 내려놓고 전쟁을 멈춥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로 내전이 잠깐 멈추고 화해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더니 그 다음해에는 내전이 종식됐어요.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추갈모신 선생님도 드록바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코트디부아르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코트디부아르의 위치도 꼭 기억해두고 있읍시다. 자, 다음은 이 나라입니다. 자, 앞에서도 확인한 나라죠? 자, 이 나라는 가나입니다. 뭔가 지금은 가나 하면 샘 오치리가 먼저 생각이 나는데 몇 년 전만 해도 가나 하면 초콜릿이 생각났어요. 아닌가요, 여러분? 선생님은 그랬는데. 하여튼 정말로 가나는 실제로 카카오로 유명해요. 코트디부아르 다음으로 카카오를 많이 생산하는 국가입니다. 지금 여기 나우포레스트가 굉장히 귀엽게 초콜릿을 먹고 있네요. 근데 봐요, 여러분. 만약에 그 초콜릿을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다 생각해봐요. 그럼 코트디부아르 초콜릿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뭔가 사람들이 이름이 너무 기니까 그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뭔가 두 번째로 많이 생산한, 그러면서도 이름이 뭔가 좀 불렀을 때 쉽게 부를 수 있는 가나의 이름을 붙인 게 아닌가라고 선생님이 한번 추측을 해봤는데, 실제로 롯데에서는 그 가나산 카카오를 수입해와가지고 이 초콜릿을 만들어서 가나 초콜릿이라는 이름을 붙였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가나 초콜릿 먹을 때마다 가나의 위치도 함께 떠올려 봅시다. 다음은 이 나라입니다. 아까 위치 확인했던 나라죠, 여러분? 나이지리아입니다. 자,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국가예요. 자, 아프리카의 총 인구가 10억 명 정도거든요. 네, 나이지리아에 1억 명이 넘게 살고 있어요. 근데 나이지리아는 이것뿐만 아니라, 인구뿐만 아니라 GDP도 아프리카에서 제일 높은 국가예요. 석유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석유를 바탕으로 경제가 성장하다 보니까 GDP도 1등이 된 국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인도 얘기할 때 이야기를 못 해가지고 지금 두고두고 조금 뭐가 후회가 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인도가 영화 강국인 거 알고 있나요? 세월간이가 대표적인 인도 영화인데 인도가 굉장히 영화 강국이에요. 근데 나이지리아가 이 인도 다음으로 영화를 많이 만드는 국가라고 해요.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 신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지리아의 위치도 잘 기억해 둡시다. 다음은 이 나라입니다. 자, 이 사진을 볼까요, 여러분? 자, 이 두 나라에 적도가 지나가죠. 자, 적도가 지나가는 나라이다 보니까 우리가 기후를 공부할 때 자주 등장하는 국가들이에요. 바로 콩고 공화국과 콩고 민주공화국입니다. 자, 이름이 굉장히 비슷한데 실제로는 다른 나라입니다. 자, 콩고 왕자 조나단 아시나요, 여러분? 그 조나단은 이 둘 중에 어디 나라 사람일까요? 그 조나단은 콩고 민주공화국 출신입니다. 그런데 왕자죠. 근데 정확하게는 콩고 왕의 아들은 아니고 콩고 민주공화국에 있는 한 부족의 부족장 아들이에요.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은 아프리카에는 정말 많은 부족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까 샘 오치리의 이름과 그리고 그가 사용하는 언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죠. 자, 앞으로 조나단을 볼 때마다 콩고민주공화국의 위치와 적도가 통과한다는 거, 그리고 부족 중심의 아프리카의 문화까지도 기억해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 나라입니다. 자, 이 나라는 커피의 원산지인 국가예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아시아 강의하면서도 지나가면서 한번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초콜릿 향기가 나는 그 원두, 모카로 들어오던 그 원두, 바로 에티오피아입니다. 자, 이 에티오피아는 커피의 원산지로 세계지리에서 공부하게 될 곳이에요. 자, 그럼 우리 커피와 함께 쌤이 에티오피아를 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줄게요. 여러분, 그 광고 아시나요? 너가 그냥 커피면 얜 티오피아. 그 광고 기억나죠? 자, 원빈이 나왔던 티오피 커피 광고예요. 자, 선생님이 또 나우포레스트를 원빈처럼 꾸며봤는데 좀 그 광고 시절의 원빈 같지 않나요? 머리 스타일이 원빈이잖아요. 원빈이라고 해줘요. 자, 무튼 얘 티오피아, 에티오피아. 좀 안 까먹겠죠, 여러분? 자, 에티오피아 잘 기억해 둡시다. 자, 다음은 이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생긴 게 어떠죠? 굉장히 뾰족하죠. 자, 이 나라의 이름은 소말리아예요. 자, 소말리아는 이 국가의 생김새 때문에 실제로 아프리카의 뿔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또 여러분들이 이 아프리카 뿔인 이 소말리아를 쉽게 외울 수 있게끔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선생님은 뿔 하면은 코뿔소가 생각이 나서 코뿔소를 그려봤어요. 좀 믿기 힘들겠지만 코뿔소예요. 자, 이 소말리아를 가져다가 코뿔소한테 딱 하고 붙여주면은 어머어머 원래 있었던 코뿔소 뿔처럼 감쪽 같죠, 여러분. 자, 이 코뿔소의 뿔같이 생긴 이 아프리카의 뿔 소말리아 잘 기억해 둡시다. 자, 다음은 이 나라입니다. 자, 여기는 케냐인데요. 자, 케냐는 바로 밑에 있는 국가와 함께 공부를 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밑에 있는 이 국가는 탄자니아인데요. 자, 이 두 나라는 어떤 점에서 유의미할까요? 자, 바로 여기에는 이런 초원이 나타나는 지역들입니다. 자, 나무들이 어때요? 키가 그렇게 안 크죠, 여러분? 키도 그렇게 크지 않고 풀들이 자라있죠? 나무의 키가 뭔가 기린이 뜯어먹기 딱 좋은 높이 아닌가요? 기린이 그냥 살포시 고개 숙이면은 입에 착 하고 나무 풀이 닿을 것 같은 그런 높이. 그리고 뭔가 자라고 있는 풀들 높이도 동물들이 뛰어놀거나 또 숨거나 아니면 살기 되게 좋아 보이는 환경처럼 보여요.
자, 이런 초원은 우리가 2단원 세계의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에서 배우게 될 사바나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바나 초원은 앞서 말한 것처럼 동물들이 살기에 좋은 환경이다 보니까 실제로 동물의 왕국이에요. 그 KBS TV 프로그램 우와 하는 그 KBS 동물의 왕국 한 번쯤은 본 적 있죠? 이게 수업이었으면 쌤이 좀 더 길게 불러줬을 텐데 이게 영원히 박제될 생각을 하니까 노래를 길게 못 부르겠네요. 그 동물의 왕국 촬영지도 바로 이 사바나고 이 케냐와 탄자니아가 대표적으로 사바나가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꼭 위치 기억해둡시다, 여러분. 그런데 동물들 귀엽지 않나요? 자, 다음은 이 두 국가입니다. 자, 이 두 국가는 바로 르완다와 부룬디입니다. 국가들은 아프리카 내의 부족 간의 갈등, 내전 이런 거를 공부를 할 때 사례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역이니까 위치를 꼭 확인해 두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나우포레스트가 지금 뭘 들고 있죠? 그렇죠. 자를 들고 있죠. 자를 들고 있는 나우포레스트를 그린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이 아프리카의 특성 중 하나를 좀 상징적으로 표현해보고 싶어서 그린 그림이에요. 자,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유럽으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유럽 국가들이 국경선을 굉장히 자로 그은 것처럼 그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의 특성이나 부족 간의 갈등 같은 거를 좀 무시를 하고 그어버려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은 내전을 일으키기도 하고 아프리카에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프리카의 국경선이 얼마나 반듯한지 대표적인 국가들을 몇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나라 이름은 앙골라입니다. 자, 앙골라 역시 국경선이 굉장히 자로된 것 같죠? 자, 이 나라는 뭘까요, 여러분? 자, 이 나라의 이름은 잠비아입니다. 자, 다음은 이 나라인데요. 자, 이 나라는 우리가 기후, 특히 건조 기후를 공부할 때 자주 공부하게 될 나라입니다. 바로 나미비아라는 국가예요. 자, 다음은 이 나라입니다. 자, 이 나라는 보츠와나라는 국가고요. 자, 여기는 이름이 뭘까요? 네, 여기는 짐바브웨입니다. 자, 그럼 여기는 이름이 뭘까요? 자, 여기는 모잠비크라는 국가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본 국가들 전반적으로 국경선이 다 어떻죠, 여러분? 정말 자로된 것처럼 국경선이 굉장히 반듯하게 그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자,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월드컵을 개최한 국가입니다.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인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프리카에서 GDP가 높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프리카에서 공업이 가장 발달한 국가이자 다이아몬드와 금이 굉장히 많은 국가예요. 근데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약간 이름값을 하지 않나요? 위치와 이름이 굉장히 매치가 잘 되는 지역이니까 기억하기 좋겠죠. 자, 위치 기억해 둡시다. 자, 그럼 남아프리카 공화국 안에 있는 이 나라들은 뭘까요? 바로 레소토와 에스와틴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입니다. 자, 아프리카에서 우리가 확인할 마지막 국가입니다. 자, 이 섬나라의 이름은 뭘까요? 정글의 법칙을 자주 보는 친구라면 좀 이름이 익숙할 텐데요. 바로 마다가스카르입니다. 크기가 또 감이 안 잡히죠, 여러분. 이 섬 크기에 영국이 전부 다 들어가요. 또 크기로는 세계에서 4번째로 면적이 큰 섬입니다. 근데 뭔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가 메르카토르 세계지도와 같은 지도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그럴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정말 큰 섬이에요. 그리고 조금 신기한 게 이 지역은 쌀이 주식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아프리카의 특징과 많은 국가들의 위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자, 아프리카는 기후, 그리고 지형 뿐만 아니라 인문환경을 공부할 때도 자주 등장하는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배운 내용들을 잘 복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교과서상에서는 북부아프리카는 건조아시아와 함께 공부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특징이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럼 북사하라이나 아프리카는 어디에서 공부를 하게 될 거냐면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라틴 아메리카, 즉 중남부 아메리카와 함께 공부하게 될 겁니다. 교과서가 나타나는 특징이 비슷한 지역끼리 많이 묶여있는 게 특징이에요. 자,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북부아프리카와 건조아시아는 기후라든지 종교 부분에서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부하게 될 중남부 아메리카와 오늘 공부한 사하라이 남아프리카는 뭐 도시라든지 지역 분쟁, 자원 문제 등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좀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함께 배우게 될 거예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말 중에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리를 공부하고 하나하나 세상을 알아갈수록 세상은 더욱 신비롭고 즐거운 놀이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엔 함께 유럽과 아메리카를 공부하며 우리 위치 학습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